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로잉입니다. 오늘은 GRE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GRE라는 시험을 대학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모르는 사이 언뜻 본 적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어학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데요. 주기적으로 전화영어나 전화중국어 비용을 지원받고 있었고 토플 시험도 이 비용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 공지에 아주 조그맣게 GRE 주매 시험은 지원 불가라고 써 있었어요. 입사할 때 이건 뭔 시험이요 하면서 지나쳤는데 몇 년 뒤 제가 이걸 준비하게 될 줄이야. 역시 인생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GRE 주매 시험은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 필요한 시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가려면 수능 시험을 보듯이 미국은 대학교 갈 때 SAT, 대학원 갈 때는 GRE 주매 시험을 봐야 하죠. 즉, 이 시험은 미국인들도 같이 보는 영어 시험이에요. 띠용.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인들도 수능에서 국어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국어 다들 쉽게 만점 받으셨나요? 아마도 아닐 것 같아요. 그것처럼 미국인들도 영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걸 외국인인 저희도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영어 시험 난이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몇 점을 받아야 하냐면 학교 전공별로 입학생의 GRE 점수 평균을 검색해보거나 대학원 홈페이지 FAQ에서도 알려주기도 하니 그걸 보고 그 이상을 받으면 그래도 안전하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과는 대부분 GMAT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문과나 이과나 GRE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지원했는데 모두 GRE 점수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MSCS GRE Average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몇 개 학교의 점수입니다. 당연히 고고 익선이지만 대충 보면 버벌이 150점 중반, 퀀트가 160점 중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RE 점수를 안 보는 학교도 늘고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GRE 시험은 버벌, 퀀트, 라이팅 이렇게 크게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각각 160, 166, 4.0을 받은 성적으로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버벌은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TC와 RC 두 파트로 나뉩니다. 언뜻 보면 TC가 짧아서 쉬울 것 같지만 각자 다른 무서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TC는 문제가 이렇게 짧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냥 단어를 모르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그리고 특히 TC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2개 이상의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이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부분 점수가 없죠. 단어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인들도 헬이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지아리가 아니라 지땡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시 문제 몇 개 더 볼까요? TC에서 팁은 정답이 복수인 경우 의미가 비슷한 단어 2가지를 찍으면 되죠.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비슷한 의미 단어 2개씩으로 6개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렇게 6개가 나왔는데 2개는 비슷하고 나머지 4개는 서로 다 다른 의미라면 문제를 안 읽고도 그 2개를 찍으면 되겠죠? 어쨌든 최소한 여기 나온 보기 단어들의 의미는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RC는 긴 글입니다.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되죠. 토플 리딩처럼 미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특히 남북전쟁, 흑인이나 여성들의 투쟁 같은 거요. 글이 긴 만큼 단어를 한두 개 몰라도 전체 문맥을 파악하면 되니 그런 측면에서 TC만큼 압박감은 없지만 어쨌든 긴 글이고 또 단어도 내용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몇 개 봐볼게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한 달 동안 주말반 버벌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듣는 수업이었는데요. 학원을 다니면 많은 문제가 담긴 문제집, 이렇게 TC 2권, RC 2권을 봤는데 이 문제집들이 정말 유용했어요. GRE는 양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고 가면 시험에서 겹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집 문제와 시험에서 똑같은 문제가 몇 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총 40문제 중 두세 개만 아는 문제가 나와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커스를 못 다니고 이 책을 못 받으면 문제를 못 구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인터넷 어딘가에 다 존재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버월 문제를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어요. 제가 아래 링크 넣어 놓을게요. 그치만 인터넷에서는 하나하나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있기도 하고 최신 기출로 잘 정리해서 모아놓은 게 이게 해커스 문제집이긴 하죠. 사실 개인적으로 해커스 버벌 강의는 저랑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쏙쏙 이해가 되고 어떻게 풀면 되는지 깨닫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또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토요일에는 일찍부터 나가 온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강의를 들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TMI지만 제가 GRE 학원에 다니려고 한 첫 주차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수술도 하고 입원도 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후유증이 있었고 걷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타임라인을 보여드렸을 때 GRE 공부를 7월부터 시작했다고는 했지만 사실 7월은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슬렁슬렁 시작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8월부터였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학원 강의보다 혼자 집에서 버벌 지문들 차근차근 풀고 이해해가면서 터득해 나가는 게 더 잘 맞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해커스 학원에서 준 답지는 해설이 써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답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는 그 문제에 나온 글의 일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에 붙여 넣어보면 특히 중국어로 서로 물어보고 해설해 놓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팝학으로 번역해서 이해하면 돼요. 저는 최소한 제가 푼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 엑셀로 정리를 하며 공부했습니다.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아리까리한 단어는 무조건 정리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던 문제들도 정확히 해석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 저만의 해설지가 되어서 바로바로 참고할 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 문제집 4권을 5번 이상씩 풀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퀀츠는 수학입니다. 원래 퀀츠는 한국인들이 아주 강한 부분이죠. 공부 안 해도 만점 받는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도 퀀츠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퀀츠 점수를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수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말하면 아 맞다 하고 기억나는데 정말 기본적인 부분도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인과 외국인들 사이에 퀀츠 난이도 조절을 한다고 해서 퀀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학식이 아니라 문제 영어를 길게 써서 뭔가 꼬아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유형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퀀트 준비를 거의 안 하고 버벌에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았어요. 그 다음에 라이딩에 쏟았죠. 퀀트는 해커스에서 토요일에 1시간 동안 문제 풀고 1시간 동안 설명 듣는 수업이 있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2번 정도 가서 공부한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이 까먹은 걸 깨닫고 경악했죠. 그리고 166점을 받았습니다. 참고차 말씀드리면 보통 이공계 탑대학 퀀트 안정적인 점수가 166점 이상이라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 이후에 시험을 한 번 더 보았는데 인터넷에서 좀 더 문제를 풀고 갔더니 168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퀀트 문제집을 많이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퀀트 문제집 모아져 있는 사이트 링크도 밑에 적어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라이딩입니다. 라이딩은 보통 4.0 이상 받으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2문제가 나오는데 각각 500자씩 쓰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글을 보고 잘못된 논리를 찾아 반박하는 argue essay입니다. 서론에서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 주장이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 잘못되었다 라며 글을 시작하죠.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저자의 허점들을 찾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든지 잘못된 유추를 하고 있다든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다든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든지 편향된 주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등이요. 간단하게 예시를 말씀드리면 저자가 어떤 해변이 너무 별로라고 말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5년 전에 가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바로 이걸 반박할 수 있죠. 5년 전 경험을 어떻게 지금이랑 비교하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반박거리들을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 본론 3문단을 작성하고 결론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보면 뭐뭐라고 말하는 게 결국 저자의 주장과 반대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인다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2번째는 이슈 에세이입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작성하는 거예요. 질문은 목적이 수단보다 중요한지, 결과를 깊이 고민했다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해도 되는지,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게 맞을지 등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도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으로 구성하는데요. 각 본론마다 다른 예시 사건으로 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 부분을 잘 준비해 가야 돼요. 꼭 미국 사건만이 아니라 한국 사건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해커스를 다녔기 때문에 다양한 예시들을 받았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외에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여러 예시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이나 보면서 뭔가 바로 이해가 쏙쏙되고 잘 외워지는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외우고 다녔죠. 예를 들어 에브람 링컨의 노예 해방선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마하트마 간디가 단디까지 비폭력, 불복종, 소금 행진을 했던 것, 로사 파크가 미국 버스에서 흑인 차별에 맞섰던 것, 김정일이 북한을 탄압한 것, 스티브 잡스나 토마스 에디슨이 어렸을 때 학교 적응을 어려워했지만 커서는 각 분야의 최고가 된 것,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그것이 맞았지만 당시에는 다수에게 비난받은 것, 빈센트 반 고가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죽어서야 인정받은 것, 미국이 전쟁 종결을 위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것, 나치의 홀로코스트 등 끝이 없죠. 그리고 토플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라도 여러 유의어를 활용해 다른 단어로 쓰고 같은 말도 고급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 때라고 하면 With the advent of the Great Depression 어쩌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차별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표현은 He went the extra mil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이라고 쓸 수 있고 여성 유리천장이 존재했을 때는 At a time when the concept of the glass ceiling was prevalent 어쩌고 할 수 있죠. 나쁜 영향을 미친다도 it takes a toll on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짧은 문장과 긴 문장도 적당히 섞어서 같이 써주시고요. 스펠링이나 문법 실수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좋은 표현을 모르겠으면 차라리 쉬운 말로 바꿔서 정확히 써주세요. 쥐아리 하면 단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거만이를 추천하더라고요. 거만이는 해커스 쥐아리 학원에 다녀야 받을 수 있는 단어 문제집인데요. 시중에서 팔지 않습니다. 거의 만점 어휘집의 줄임말이죠. 실제로 이 단어집이 도움이 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집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단어집을 잘 모르겠어요. 매구시나 퀴슬렛 같이 쥐아리 단어가 정리되어 있는 앱들도 있긴 한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외운 걸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집은 이렇게 있으면 정확히 단어의 범위를 알 수 있고 오늘은 데이 1에서 3, 내일은 데이 4에서 6 이런 식으로 계획하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해커스에서 만들었으니 뭔가 좀 더 믿음직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집 단어를 먼저 다 외운 후에 나중에 이런 앱들에 나오는 단어도 한번 훑어보고 놓친 단어는 없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거만이의 단점은 들고 다니기 무겁고 너무 커서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메모지에 단어들을 빽빽하게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언제든 뺏어보며 수시로 외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멍 때릴 때도 단어를 외울 수 있게 제 방 벽과 옷장에도 포스트잇을 잔뜩 붙였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단어 외우고 자기 전에도 외우고 그러니까 꿈에서도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부 시간은 버벌 7, 라이팅 2, 퀀스 1 비율로 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모든 시간은 단어를 했어요. 당시에 회사 재택이 일주일에 한 번뿐일 때라 출퇴근하는데 왕복 2시간이 넘어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회사 가는 길 오는 길 공부하고 집에 도착해서 또 바로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한 기간은 2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